사실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제 군인들이 국회 진입하고 선관위 들어가고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도 한 서너 시간 늦은 지연 중계로 관심 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다 전체를 다 봤는데요. 예.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요. 뭐 내부 사정이야 신뢰할 만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토론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 그런 거요. 예. 아니 그 무슨 법률 전문 지식 없어도 헌법하고 개헌법 읽을 줄만 알면 실체적 또 절차적 위헌 계엄이라는 건 명백하고요. 그다음에 개헌법에 국회는 손 못 대게 개헌법으로 돼 있는데 국회 병력 보내는 거는 개헌법 위반이고요. 정치인 법관 체포하라 한 것도 뭐 명백한 불법 위헌이고 예. 현관이 쳐들어간 건 마찬가지고 국회 봉쇄한 행위는 뭐 이거는 뭐 생중계로 다 나왔고 이거 판단하는데 3주로도 모자라서 이견이 있다? 이건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예. 그분들은 뭐 자기들이 그들만의 리그에 사시나? 이게 법원 상식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 판단하는데 무슨 심오한 법리가 필요할까? 예. 그런 의문을 그냥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이걸 기각을 하면 이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기각을 하면 또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죠. 내가 대통령이면 한밤중에 갑자기 계엄 선포하고 군인들 국회 투입해서 막 단전도 하고 율창도 깨고 막 다 했어요. 선관위에 들어가서 직원들 체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뭐 어떤 법리로 이게 기각되는 게 맞다고 판단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 기각으로 의견서를 쓴다. 도대체 뭘 쓰지? 이게 계엄도 계엄 포고령도 실제한 행위도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헌법 위반이긴 한데 중대하지 않다. 이거보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있나? 그럼 이거를 헌법 위반이긴 한데 사소해서 그냥 직을 박탈할 때까지 정도까지 안 된다면 필요하면 또 하죠, 당연히. 그러면 그게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예. 이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지금 혹시 기각될까-봐. 이제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한 말씀만 보태면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런 말 많이 돌았어요. 그때도 8분이었거든요. 헌법재판관이. 한 명이 결혼이어서. 그래서 그때도 5대2는 확실하고 나머지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기각과 인용 확률이 반반이다. 이런 주장을 엄청 하셨어요. 보수 진영에서. 특히 그 전날 밤에 굉장히 많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어요. 저는 특히 JTBC 썰전하고 있을 때여서 매주 그걸 다뤘는데 결과는 8대0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청와대에서 기각을 예측을 하고 무슨 뭐 그 취사팀에서 무슨 7단 케이크인가 축하 케이크까지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 지금 평의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영어로 다 스페큘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보는 그거 추측하는 거고 도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65년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대한민국 사회가 이룩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적어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이번 이 건은 그 어떤 논리로도 기각이 날 수는 없다. 그 점은 저는 확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꾸 비교하려고 말을 꺼냈던 건 아닌데 기왕 말 나온 김에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죄질이 달라요. 완전히. 이게 이 사안의 성격이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인물하고 남몰래 그 극소수의 그 소위 문고리 3인방이니 뭐니 하는 그 측근들하고 해서 불법으로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탄핵을 당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실패한 친위 쿠데타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공범이 많아요. 동도자도 많고요. 잔당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의 태도가 그때와 다른 거는 그때는 여당이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윤석열 정권 2년 반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어요.
정치적으로 볼 때. 예. 그래서 저항이 거센 거고 그래서 진영으로 결집을 해서 탄핵 반대 여론도 그때에 비해서 높은 거거든요. 근데 법률가들이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이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여론 지형이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여론이 좀 더 윤석열 뭐 그 여론조사도 의문투성의 여론조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한다 그러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법치주의랑은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이나 판사들, 검사들을 엄청 불신하는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거는 믿어요. 만약 이것이 안 지켜진다 그러면 대한민국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불안하다고 저한테 호소할 때마다 아무리 평소에 법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하더라도 비관적이라고 하더라도 냉소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못 믿는다고 그러면 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게 저 위로를 하곤 하는데요. 이 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건 8대 0이 나오게 돼 있다. 예. 그런 게 일방적인 저의 주관적인. 예. 이제 헌법재판소가 22대 국회가 의결한 모든 탄핵안을 다 기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뭐 방통위원장, 뭐 감사원장도. 네, 감사원장 싹 다 기각했습니다. 4대 4 또는 8대 0으로 다 기각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한덕수 씨도 기각할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이번 내란 사태 또는 비상계엄 사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의 속살 또는 쌩얼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여러 면에서. 그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냐 하면 버스 운전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으려고 잔돈 없으니까 100원씩 해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8번 예. 그 800원 횡령했다고 해서 해고당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람이 대법관이 돼요, 우리나라가. 예. 그러니까 민간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한테 엄청나게 엄격한 도덕적, 법률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고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웬만한 거는 다 탄핵 기각이에요. 파면 절차에서. 이게 공무원 파면은 운전기사 해임이랑 비슷한 건데, 저 파면이랑.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냐 하면 이른바 파워 엘리트, 권력 엘리트, 어떤 법조 권력, 카르텔 이런 사람들이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고위 공무원 혹은 파워 엘리트들끼리 적용하는 이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오래된 법 격언이 생각나냐 하면 법은 큰 고기만 빠져나가는 촘촘한 그물이다. 예. 잔챙이는 다 잡아가 두고요. 큰 고기는 어떻게든 빠져나갑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웬만한 범법 행위가 아니고는 국회가 탄핵한 공무원들의 탄핵을 다 기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 빼고는 아무도 탄핵 안 할 것 같다. 예. 탄핵 인용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게 좋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이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우리 상권 분립과 우리 현실 정치의 기본적인 어떤 현황인데요. 이제 헌법재판소장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누구를 하려고 했습니까? 지금 대통령 친구인 법제처장을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노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국회에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건데 다수파 쪽에서 그 사람은 안 된다. 그 두 번째로 또 딴 사람을 또 했어요. 비슷한. 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을 또 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합의가 안 이루어졌어요. 예. 그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서 세 사람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계속 밀렸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순수히 이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예. 답이 없어요, 이런 문제는. 요컨대 이제 지금 이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와 국회 사이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 어떤 실질적인 대화나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에서 예. 이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국지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나 상권 분립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알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문제만은 아니다. 맥락과 배경을 보자 이런 말씀으로 예. 이해하겠습니다. 언어가 문제인데 언어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못 본다고 생각해요. 법원이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결하지 않아요. 판사가 판결하죠. 판사가 하는 거죠. 예.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법부라는 것은 가상적인 존재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약 3천여 명의 자기 법정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기현 판사는 저희 이분의 판단에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요. 그런데 법이 형사소송법 66조를 비롯한 여러 조항에서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하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내가 아무리 합리적인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판사는 실정 법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법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위법 판결을 한 거예요. 그 체포적부심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산입한 것도 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구속 일수는 날로 계산한다고 형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한 것도 위법 판결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대한민국 참 재밌다.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해도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또 그 사건을 재판하고 있어요. 이거를 국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 해서 탄핵해봐요. 헌법처에서 보내면 또 기각돼서 옵니다. 이게 법조 3륜이에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패스하고 이런 사람들끼리는 자기들은 특별하게 봐요. 그래서 절대 못 쫓아낸다. 이 사람을.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그게 우리나라의 법 현실이고요. 대단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 현실이고요. 아니 그다음에 이제 검찰을 지금 검찰을 예. 옹호를 하셨는데 검찰의 잘못은 더 크다고 봐요.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언덕을 감느라고 그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호처 차장의 영장을 3번이나 기각한 거. 오늘 이제 영장 발부 청구를 했던데. 4번째 만에 됐습니다. 4번째 만에. 그 오랫동안 영장을 기각한 거. 이게 전부 다 저는 의심하기를 심우정 검찰총장 자신이 또는 검찰 수뇌부가 이 계엄 선포 내란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지 언덕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 나가서 증거인멸 빨리빨리 하라고. 그렇게 내보낸 거라고 저는 의심하고요. 의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상목 대행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도 계속 국민들한테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든 승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놓고 무슨 자격으로요? 자기는 헌재 결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으면서. 최상목 씨가 왜 그러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의심하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의 행위에는 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 건데 아무리 해석해봐도 최상목 씨의 지속적인 헌법 위반 행위나 또는 심우정 씨의 검찰 지휘 행위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목적 이외에 다른 것을 추론해내는 게 저는 불가능해서 저 사람들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내란과 깊숙이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는 점을 추정입니다. 검찰총장식이나 되는 분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할 때는 그저 불합리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한목적적인 행동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비평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지금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에 1년의 과정에서 검찰 관련 사항이 하나도 안 나오고요. 검찰에서 써놓은 공소장 보더라도 검찰이라는 걸 지우고 민간 수사기관으로 써놓고요. 저는 이제 이거 굉장히 심하게 의심합니다. 지금 의심하고 나중에 특검을 나중에 탄핵 인용이 되고 나면 정권 바뀌고 특검을 해서라도 이건 다 밝혀야 될 사안이다. 알겠습니다.